구조물, 특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가 이번 학기의 목표고, 물론 한 학기가 좀 안 되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2학기까지는 미니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해석 설계 기본적인 거 이제 들어가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책이 있다 없던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책은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빌려보고 지금 얘기했던 지금 2007년 지금 여러분 책이 2007년 시방서 개정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 근데 작년에 개정한 게 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개정된 거 가지고 수업은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자, 아직 뭐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 말이 3학년이지 토목공학에 대해서 조금 아직 기초가 부족하니까 지금까지는 정신교육하고 있거든. 오늘도 정신교육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전 시간에 여러 가지 콘크리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콘크리트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환경공학과 학생으로서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많이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먼저 조금 하고 나서 이제 해석 설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부천 고가교에서 화재가 났었지. 그래서 난리가 났었지. 2년 전에. 자, 콘크리트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이 건물이 화재가 났다. 여러분이 이제 콘크리트를 배웠거든. 또 토목의 전문가로서 콘크리트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콘크리트 공학 배우는 사람은 토목공학과밖에 없거든. 옛날에는 세라믹 공학과, 뭐 무기재료 공학과에서도 시멘트를 배웠었거든. 근데 요즘 알다시피 한양대 공대에도 무기재료 공학과 좋은 과였는데도 없어졌거든. 다 그게 반도체로 넘어갔지. 그래서 다 그쪽만 하시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시멘트 배우는데 토목공학밖에 없거든. 자, 그럼 이 화재가 발생했으면 여러분이 어떨 거냐?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부모님 물었거든. 자, 이제 화재가 났는데 이 건물을 헐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답. 헐어야 돼 말아야 돼. 전문가니까 이제. 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야, 이제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에 자, 콘크리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뭐 많지. 아파트를 포함해서 아파트다, 교량이다, 뭐 터널이다. 터널 내에서 뭐 화재 많이 나거든. 자, 이런 구조물 등에서 화재가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콘크리트는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단 시멘트하고 물이 들어가 있고 뭐 모래자갈이야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자, 일단 온도가 화재가 발생하면 몇 도까지 올라가나? 화재가 발생하면 상식적으로 화재 발생했어. 100도에서 물 끓고 나서 그만 올라가지 온도는, 그지? 화재 발생하면은.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가 보통 100도가 아니고 보통 1000도, 1500도까지도 올라가거든. 그지? 물론 이제 내부에 어떤 재료들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 자, 근데 자주 뭐 1000도, 1500도까지 올라간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내부에 탈 수 있는 가연성, 이게 뭐 너무 많으니까 뭐 1000도, 1500도, 2000도 올라간다고 보고. 자, 일단 올라가기 전에 100도를 통과를 할 테니까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단 말이에요. 이건 상식이니까. 근데 이제 콘크리트 안에 물이 있거든, 얘 있거든.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막 쳤다. 그 순간 물이 보이니까 그때만 물이 있고, 지금 이 내부에 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부에.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가 하고 나서 공극이 있거든. 공극 속에는 CaOH2도 있고 물도 일부 남아 있거든. 뭐 유리수다, 계류수다, 그게 남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100도 되면 일단 그 남아 있는 일단 이 물들이, 얘들이 이제 저지가
증발해야지. 증발이 아니라 뭐 수증기라고 해야 되겠지. 자, 공극 속의 물들 또 200도다 하면은 이제 또 공극 말고도 우리가 유리수라고 해가지고 좀 변한 놈들이 있거든. 얘들도 이제 수증기로 가야 되고. 공극 속에 수증기가 생겼네. 근데 이게 자꾸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점차 늘어나네. 공극 속에서 수증기가 늘어나니까 수증기 압이 생기지. 그러니까 수증기 압이 생기니까 공극 속에서 공극이 얘를 버티지 못하니까 터져버리거든. 그거 우리가 포결 현상이라고 하거든. 포결이 일어나거든. 수증기 압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또 한 400도 정도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그 수화 생성물 중에 수화 생성물이 이제 CSH,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 그 수화 생성물에다가 플러스 CaOH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부분 공극에 많이 차 있거든. 근데 이게 400도가 되면 이 수산화칼슘이 얘가 CaO 플러스 CO2로 분해가 되거든. 그러면서 이 생석회가 얘가 팽창하거든. 얘가 팽창해가지고 얘도 이제 갑자기 붕괴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둘 외에서 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400도에 넘게 되면은 일정 시간 지나서 이 폭렬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있었다. 화재가 났는데 뭐 5분 이내 10분 이내다. 그럼 뭐 견딜 수 있다고 보는데, 견딜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얘들이 콘크리트가 철근이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콘크리트도 중요하지만은 철근이 이 400도 정도가 되면은 이 보통 이 항복점이 소실되거든. 이 철근을 갖다가 응력도와 병렬 응력도를 그리면 철근을 자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시험을 하게 되면 천천히 늘어나다가 여기까지 확 늘어나거든, 그지? 일정한 응력하에서 변형이 확 늘어나는 거를 갖다가 항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지? 이게 항복점 강도 아니야, 그지? 근데 이 400도 정도 되면은 이 항복점이 소실되면서 강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단 400도 정도 넘게 되면은 콘크리트도 그렇고 철근도 그렇고 일단 써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철근을 이 400도 되기 위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이게 콘크리트 안에 쌓여 있으니까 콘크리트 철근이 있을 때,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철근을 감싸고 있는 이 보호 두께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콘크리트 피복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용어로, 건설 용어로 콘크리트 피복, 영어는 이제 콘크리트 커버라고 하지. 또는 뭐 덮개라고 하기도 하고. 자, 콘크리트 덮개, 콘크리트 피복은 콘크리트 커버로서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두께가 되는 거거든. 보통 이 두께를 2cm 정도 하면은 1시간 내화를 할 수 있다.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 보거든. 뭐 3cm 하게 되면은 보통 뭐 2시간이다. 보통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온도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물 내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화재 온도가 결정돼 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이게 400도에서 이제 1000도까지 가게 됐을 때 이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얘가 이제 이 콘크리트가 이게 폭탄이 터지듯, 폭렬이라는 얘기는 폭탄 터지듯이 깨지면서 붕괴된다는 얘기가 폭렬이거든. 그 이유가 이제 수증기 압이 과대해지면서 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우리가 내화 콘크리트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뭐 어떤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특수 구조물에서 화재에 대비해서 어떤 특수 콘크리트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철근 안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주게 되냐면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치고 뭐 이런 이제 그냥 이게 이제 PP라고 하는 건데 PP는 폴리프로필렌이거든. 폴리프로필렌에서 이제 이 고분자 화합물 뭐 비닐로 된 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재가 발생하면은 얘가 먼저 녹거든. 공극을 차지하고 있다가 얘가 녹아버리니까 공간 수중기압이 발생해서 공간이 작아서 폭발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얘들이 녹아서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이걸 통해서 지들이 연결돼 가지고 물이 빠져 수증기가 이제 빠져 나오는 거지. 이걸 이제 폴리프로필렌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화재에 대비해서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다 하는 연구 결과는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이렇지만은 직접 하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콘크리트 덮개, 피복, 커버를 두껍게 해줘 가지고 내화 시간을 확보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행 시간을 확보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내화 콘크리트와 내열 콘크리트라는 게 있거든. 자, 내열과 내화 콘크리트 이제 어떻게 틀리냐? 여러분 이제 구조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포항제철 같은 데서 고로가 있잖아, 그지? 한 뭐 1000도 이상에서 1000도 이상 받는 어떤 구조체가 있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장시간 어떤 고온을 갖다가 반복해서 장시간 받는 경우에 이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가 있느냐. 지금 결론에 의하면은 없는 거거든. 있을 수가 없거든.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떤 특정 소성 온도가 있거든. 특정 소성 온도가 보통 시에는 65도 특별 자, 요 온도를 정해놓고 이 온도까지는 콘크리트가 견딜 수 있지만은 이 이상 돼서는 단열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 단열 조치를 하니까 자, 콘크리트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화재를 차단시키는 거지. 단열 조치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65도라고 보고 특별하게 어떤 사고 시에 그럴 때는 175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열 콘크리트는 계속 어떤 화재 또는 열에 의해서 장시간 이렇게 받을 때가 내열이고 내화는 얘들이 이제 반복이 아니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화재 같은 것이 발생한 거지. 얘가 화재 등과 같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내화 콘크리트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까와 같이 이제 우리가 두께에 의해서 조절해 주게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여러분들께서 뭐 화재가 냈다, 구조물이다, 아파트다라고 해서 많이 물어볼 때는 이제 지금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고. 자, 뭐 내열 내화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자, 발열 콘크리트라는 게 또 있거든. 자, 콘크리트가 이 발열은 옛날에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초기 양생하면은 수화열이 발생한다 그랬지. 수화 반응에 의해서 이 수화열이 아니고 이 발열이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자, 특별히 이제 발열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뭐 발열이 돼가지고 열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겠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을까 이게 발열이 되면 좋을 분야가 콘크리트가 발열돼서 좋을 때, 응? 어디 있을래?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겨울철 우리 대한민국 온돌 구조에 있어서 구들장을 갖다가 하는데 돌로 지금 하고 옛날엔 돌로 쓰다가 지금 콘크리트 아파트 다 콘크리트고 콘크리트 속에 지금 뭐 동파이라든가 뭐 PP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깔잖아, 그지? 이제 그런 거로 깔아서 콘크리트를 덮이는 거잖아. 근데 콘크리트가 열 전도성이 좋아가지고 열이 나는 거라면은 그런 것도 필요 없게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겨울철에 지금 터널이라든가 교량에서 제일 문제가 얘들이 어니까 미끄러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염화칼슘을 뿌린단 말이야. 염화칼슘을 뿌리면 교량이건 도로건 부식이 되는 거고, 그 통과하는 차량도 부식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만약 그런 데다가 이런 발열 콘크리트 해놔가지고 지가 열을 내서 눈이 와도 눈이 녹아버리고, 그게 발열 콘크리트거든. 그러니까 실제 있거든, 이거는. 실제 있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럼 발열을 어떻게 하냐면은, 발열 콘크리트라는 거는 일단 이제 전기 전도성 재료를 쓰는 거지. 전기 전도도가 좋은 뭐 흑연 계통이라든가 뭐 탄소섬유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콘크리트에 집어넣게 되면은 지가 아까 얘기한 터널 입구라든가 여름에 겨울에 이제 햇볕을 받아서 지들이 열을 좀 축적했다가 눈이 와도 녹게끔 하자 하는 것이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발열 콘크리트는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제일 발전했지, 얘들은. 뭐 러시아 쪽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옆에 돌아가면서 저 안에 뭐가 들었었죠? 이 온방 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지. 라디에이터를 콘크리트 만들었거든. 라디에이터라든가 전기다림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버렸거든. 얘들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거지. 왜? 발열 콘크리트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가 추운 지역에서는 이 러시아, 특히 러시아에서는 많이 발전해 가지고 프리캐스트 제품,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제품을 이거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5년 전쯤에 영동고속도로 소사 부근 350m를 자 이걸 깔았거든. 그러니까 콘크리트에다 그때는 이제 탄소가루 같은 걸 많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쉽게 잘 안 됐지. 자, 그럼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는 이 콘크리트 포장에다가 이런 재료를 집어넣고 열을 갖다가 쉽게 태양을 받아서 쉽게 해서 좀 뜨겁게 지들이 발열 자체적으로 발열이 돼서 눈이나 추위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얘들이거든.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해놨지만 지금도 돼 있지만 실패로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터널이 있는데 당연히 내부에 괜찮은데 눈이 와서 터널 빠져나와서 한 10m, 20m 공간은 이제 신나게 달려오다 확 미끄러지면 난리 나는 거니까 요 10m, 20m 구간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서 개념상으로는 되는데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여기서 이제 이게 태양광 이제 뭐 발전기 비슷하게 놓고 태양광을 여기다 놨지. 태양광을 놓고서 지들이 이제 해서 축전을 해놓고 이 축전을 콘크리트에 연결을 시켜놓고 이 포장부에 연결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기가 축전됐으니까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축전됐으니까 필요할 때 얘를 열어서 콘크리트를 덮이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콘크리트가 원래적으로 전기 부도체거든. 자, 전기 부도체이기 때문에 얘를 전기 전도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 전도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이나 기타 등등 넣어주게 되면은 구조물의 단점이 되거든, 걔들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재료를 넣어가지고 일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전도소 좁혀놓고 태양광 발전해서 하는 거는 요즘 이제 많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거든. 그러니까 교량이라든가 이런 터널이 있고 또는 이거 필요한 곳에서는 발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할 수가 있지. 이게 된다면은, 자, 얘들 태양광이라면은 또 실제적으로 태양광만큼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열도 가능하지. 지열도 가능하고 지열 밑에서 지열의 온도 차가지고 히트펌프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전시켜가지고 축전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덮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발열 콘크리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녹색 구조물 할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하면서 자,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심각하거든. 자,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일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사지, 바다모래. 자, 바다모래거든. 바다모래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놈이, 자, 염화나트륨이지, 그지? 자, 염화나트륨 때문에 그렇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설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때 실제적으로 천연 모래를 쓰면 가장 좋지. 근데 천연 모래, 강모래가 거의 없지 지금. 거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으면은, 지금 콘크리트 하면서 모래가 없으면 콘크리트를 못 만드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얘밖에 없거든. 그럼 실제적으로 해사를 많이 쓰거든. 근데 많이 쓰는데 지금 분당 아파트 만들기 전에가 우리가 그때가 노태우 정부였었거든. 노태우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0만 호 주택 건설이었었어요. 200만 호 주택 건설이거든. 여러분 지금 목동 아파트가 서울 인근에서 제일 큰데 목동 아파트가 몇만 세대야? 목동 아파트. 어? 목동 아파트 굉장히 크잖아. 굉장히 큰 게 그게 15,000세대거든. 그 주변까지 다 포함해도 2만 세대거든. 2만 세대인데 대통령 공약상으로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하셨거든. 실제 했거든. 그러니까 2만 세대를 하더라도 지금 목동 2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골재고 시멘트고 철근이고 있는 게 없었거든. 다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다 이제 이거 썼고, 당연히 이제 이거 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바닷물에 많이 쓴 아파트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경우에 분당 아파트가 당연히 이제 내구성의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설비 파이프가 많은데 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근데 해사를 사용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돼? 해사를 사용하면 기준에, 여러분이 토목 전문가니까 당연히 이제 천연 모래에서 강모래를 쓰는 게 이상적인 건데 없다 이거지. 없으니까 바닷모래를 실제적으로 시방서상에서 써도 되는 거로 돼 있거든. 단 세척을 해야지. 세척을 2번 이상 해가지고 염화나트륨 양을 한계치를 0.04% 양 이하로 될 때 사용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감독으로서 모래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세척을, 수돗물로 세척을 하고. 근데 지금 이거 한 바퀴에서 들어온 게 아니지. 그지?
한 바퀴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집처만큼 들어왔는데 그거를 물로 세척을 몇 번을 해라 할 때마다 돈이거든. 현장 감독이 돈이 아깝지, 그지? 소주값이 안 아까워도, 그지? 그러니까 원래 한 3번 할 거를 갖다가 대충 한 번 하고 안 하니까 이제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많으니까 이거로 해서 부식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아파트다, 하여튼 그런 구조물이다 했을 때는 부식에 대해 당연히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 구조물 안에 철근이 얘에서 부식되는 거고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닷가 구조물 항만 같은데, 또는 우리 바닷가 교량들, 바닷가 장대 교량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해대교군, 인천대교군, 영종대교군 이런 장대 교량들, 바닷가 구조물들이 다 이게 염해들이거든. 이게 다 염해지. 다 염해를 입고 있거든, 그지? 자, 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이미 콘크리트는 부식되고 있는 거고, 콘크리트는 우리가 특성에 의해서 pH가 13.5를 유지하는 강알칼리성의 피막에 의해서 철근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염화나트륨이 들어가 가지고 얘들 깨 가지고 중성화 시켜서 부식이 시작되는 거거든. 자,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물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철근이야. 자, 얘가 철근이고 여기에 이제 이 염소 이온이 이제 이렇게 있지. 이제 염소 이온들이 들어가 있지. 염소 이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자, 구조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기다가 뭘 붙이고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통하게,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극이고 철근에다 전선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키고 콘크리트 표면에다가 플러스 극을 놔요. 이렇게 해놓고 전기를 통하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통하면서 마이너스 이온이 염소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염소 이온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방연공법에서 전기 뭐 방연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 재료가 뭐냐? 자, 전기전도성 페인트랑 몰타를 바를 수도 있고, 또 이런 아연 계통, 아연 합금이나 또는 티탄 메쉬 같은 거. 자, 요런 걸 딱 여기다가 붙여주니까 아파트 벽체에다가 파스 붙이듯이 아파트 벽체에다가 아연 합금이나 티탄 메쉬 같은 걸 붙여놓고 전기만 연결하면은 염소 이온들은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용은 시방서상 허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양이 0.04%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세척을 잘해야 되거든. 사용할 수 있는데 세척을 잘 못했다, 또는 이 바닷가 구조물에서 이와 같은 공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인터넷상에서 그 목포의 항만에 그렇게 제안해서 목포 항만에 가보니까 이제 항만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 파일이 박혔고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팬더가 붙어 있고 무어링 돌핀이 이렇게 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물이 설계가 돼 있고 배가 이렇게 해서 닿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안전 진단에 가봤더니 요 밑에가 갖다가 이게 콘크리트가 다 깨졌거든. 다 깨져서 붕괴 탈락됐고 철근은 다 노출돼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티탄 메쉬 가지고 밑에를 싹 깔고 여기를 이제 콘크리트를 충진하고 나서 전기를 통해 가지고 염소를 뽑아냈었거든. 근데 그런 공법을 엘가도 공법이라고 하거든. 자, 요 공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포 항만의 경우에는 염해 입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이 어마나트륨 염소 성분을 다 뽑아내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 자, EMP 응원제 하는 사람. EMP. EMP. 응? EMP가 자, EMP 폭탄, 전자폭탄이거든. 자, 여러분들 전자폭탄하게 되면은 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현대전은 미사일 쏘고 하는 건 사실은 야만인들이고, 근데 전자폭탄 하나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지역이 인명살상을 하지 않아도 초토화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 전자파라는 것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보통 이제 초고주파를 쏘거든. 자, 초고주파를 보통 뭐 20에서 30기가헤르츠 정도 되는 그 정도 초고주파를 갖다가 쏘게 되면은 이것이 모든 전기회로에 과부하가 걸리거든. 과부하가 걸리면서 회로가 다 타버리거든. 소실되거든. 과부하에 의해서 소실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모든 전기회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스톱이지, 저거는. 그게 이제 전자폭탄이거든. 자, 그럼 이제 전자폭탄은 지금 서로들 개발해서 가지고들 있거든,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전자폭탄이 터진다 라고 했을 때 뭐 저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 자, 그럼 저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전자파 차폐 콘크리트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전자파 차폐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으니까 저놈들은 남한을 먹고 싶어하는 애들이니까 일단 뭐 침략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은 좀 믿을 수는 없지, 쟤들 사실은. 그지? 사실은 나는 평양을 2번 갔다 왔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못해요 지금. 근데 이게 걔들은 믿을 수가 없는 애들인데, 제가 이 전자파 차폐 콘크리트에서 여러분들 모든 발전소, 자, 발전소, 변전소, 방송국,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의 운행, 아니, 모든 것이 스톱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런 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근데 대책을 세울 방법은 얘밖에 없거든 지금. 근데 이 대책을 아무도 안 세우거든, 내가 지금 보니까. 근데 아직 뭐 이게 얘들이 터진 예는 아직 없거든. 그런데 충분히 좀 만들어서 가지고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저쪽에서 우리한테 터뜨렸다 대비하고 주요한 구조물들 이거 보호하지 않으면은 뭐 지하철 해놓은 뭐에 다 스톱할 텐데, 그지? 여러분 핸드폰 다 스톱할 때 모든 게 다 스톱 때 완전히 암흑속인데,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전자파 차폐 콘크리트로 얘들을 다 보호를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스마트 빌딩이다, 다 IT 기반의 건축물들이 생겨나고 있거든, 그지? 생겨나는데 얘들을 보호를 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전쟁 시에는. 그러니까 이 전자파 차폐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는 부도체인데 얘를 이제 전도체로 만들어 놓고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전도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이제 저항이 큰 아까 얘기한 흑연이라든가 이런 은과 구리라든가 또는 탄소섬이라든가 자 이런 걸 집어넣고 저항을 이제 키우게 되면 전기를 통하게 되면 이제 전류가 커지면서 우리가 전자차폐가 막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전자차폐막이 생겨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도청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전파가 들어와서 도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청 같은 것도 이 전자차폐 콘크리트를 써가지고 구조물을 차폐를 시켜놓으면은 도청도 못하게 되는 거지. 잠깐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개념 콘크리트 지금 뭐 연구하고 싶은 친구들이 충분히 지금 연구할 주제들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얘들을 어떻게 하면 전자파를 어떻게 차폐해서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차폐가 된다. 아마도 국가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야 지금.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 이런 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연구를 해야 될 분야가 되거든. 자, 요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4대강 사업이다. 또는 한강 르네상스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참 여러분들이 문화 공간을 구축하는 건 좋지. 근데 이제 문제는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은 자, 콘크리트는 우리가 전에 수업에서 했다시피 환경에는 좋은 게 아니지, 그지? 왜 강알칼리성이고 콘크리트로 어항을 만들면 3일 내에 물고기가 다 죽는 거로 실험에 의해서 다 나타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가지고 저 벽체를 만들어서 뭐 자연 친화적인 강이다, 하천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우리가 식생 콘크리트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생태 콘크리트 개념에 자, 생태에 도움이 되는 콘크리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놈이 이제 CaOH2고 얘가 강알칼리성이고 그러니까 얘를 싹 없애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시멘트를 만들 때 유해 중금속들이 많이 있거든. 자, 얘들도 제거시켜야 되거든, 지금. 그래 놓고 이제 콘크리트의 문제점은 이제 불투수성이거든. 자, 불투수성이니까 이 식생 콘크리트 얘들도 이제 투수성을 바뀌어야 되거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식생 콘크리트의 기본 개념이거든. 그럼 이제 콘크리트는 여러분들이 만들 때 뭐 건설 콘크리트 시간에 배웠겠지만 작년에 조립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지? 자, 조립률이 있어가지고 큰 골재가 있으면은 작은 골재가 있어서 꽉 채워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큰 골재와 작은 골재가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어야지. 공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콘크리트에서는 강도가 저하되거든. 압축 강도 시험을 하면 공극을 통해서 얘들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공극을 최대한으로 없애는 게 고강도 콘크리트의 핵심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식생에서는 공극을 최대한으로 키워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극의 크기가 일정한 자갈로만 만들게 되면은 공극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지, 이와 같이. 공극이 많이 생기니까 요 안에다가 비료 성분을 집어넣고 이 안에다 C를 집어넣으면 C가 이제 발화돼서 식물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식생 콘크리트거든. 그러니까 실제 뭐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열다가
뭐 TiO2 같은 거를 갖다가 조금 첨가시켜 준다든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 일본에서 그랬는데 일본에서 하천에다가 그 식생 블록을 갖다가 가지고 식생 블록 하천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하천 물이 스스로 정화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되니까 물고기라든가 생태계가 더 살아나는 거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그런 블록들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식생 콘크리트고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추가시킬 수가 있거든. 자, 이런 것들도 식생 콘크리트도 굉장히 이제 유망한 앞으로 사업이거든.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도. 자, 왜 이렇게 졸려? 잠깐 쉬었다가 해. 문 좀 열고. 인원이 이 정도 되면 그게 안 되거든, 이게. 자, 이제 수업에 들어가자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뭐 공부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기본적 성질이 있거든. 자, 지금 철근 콘크리트는 이제 다 이해를 했으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이제 강도거든. 일단 강도가 좋아야 되거든, 얘들. 콘크리트 하게 되면은 일단 강도.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말했다시피 압축 강도지. 자, 콘크리트 압축 강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했다시피 보통 FCK로 표시를 한단 말이야. FCK 하게 되면은 이제 만국 공통 기호지.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자, 콘크리트는 강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든. 여러분이 정하는 거거든. 설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강도를 필요한 강도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 전에도 봤다시피 메가파스칼로 하게 되면 20부터 시작해서 24, 25, 28, 30, 32, 35, 37, 40, 42 뭐 이런 식으로 메가파스칼 정도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 요 범위 내에서 뭐 많이 쓰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메가파스칼로. 자, 설계 기준 강도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콘크리트를 배합해 가지고 배합 설계를 해야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여기서 목표로 하는 강도를 나올 수 있게끔 28일에 그지? 28일 강도지. 자, 28일 후에 콘크리트가 구현할 수 있는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잡는 강도가 결정이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데 또 요 넘게 되면은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하는 거고. 일단 압축 강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설계 기준 강도로서 28일 강도를 하게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 시간 했다시피 일단 압축 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UTM 또는 압축 강도 시험기에 집어넣고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깨지는 거지. 깨질 때 응력 배분율 관계 곡선을 그리지 보통. 압축 강도 시험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구조나 재료 쪽에서는 응력 배분율 관계 곡선을 그리거든. 자, 응력이란 거는 압축이니까 A분의 P거든. 압축이니까 이 변형이란 거는 당연히 L분의 델타 L이 되는 거지. 자, 이걸 해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얘가 하중을 이제 P를 갖다가 이게 P인데
여기에서부터 점차 증가시켜 가지. 증가시켜 가지고 그때 응력을 구해 놓고 배역률을 계산해서 구하면은 점차 자,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강도가 커지게 되면은 이 설계 기준보다 큰 놈을 가지고 하면은 지가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강도가 고강도일수록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보통 이때 변형률이 얼마냐? 이때 변형률. 어이, 굉장히 중요해, 이제. 콘크리트 변형률. 자, 콘크리트가 깨졌거든, 여기서. 콘크리트 깨질 때 변형률 이걸 0.003. 이걸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야.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 자, 저건 이제 앞으로 이제 평생 내내 나오고 기사 시험에도 잘 나오는 숫자고. 자, 콘크리트가 깨질 때, 이거 평상시는 아니고, 평상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4주 후에 극강도 설계법 배우게 되거든. 그때 써먹는 콘크리트가, 이때 파괴가 되는구나. 콘크리트 실험에 의해 보니까 콘크리트 변형률이 이렇게 되더라. 극한 변형률이거든요. 그것이 0.003이야. 요때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곡선들이 있는데 곡선의 기울기 이것분의 이거네. 기울기 그지? 얘분의 얘인데 얘가 뭐야? 얘는 입실론이고 변형률이고 얘는 응력이고 그지? 요 기울기가 뭐지? 시그마는 2의 입실론 후쿠의 법칙에서 2는 입실론분의 시그마네. 입실론분의 시그마네. 이 기울기를 왜 하느냐? 응력 변율 곡선을 왜 하느냐? 가장 중요한 탄성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강성 계산하고 할 때 탄성계수가 필요하거든. 근데 탄성계수 모르거든. 그 이와 같이 압축 강도 시험을 해가지고 응력과 변율 관계 곡선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탄성계수다. 그 탄성계수를 알아야지 이제 여기서 후쿠의 법칙에 대입해가지고 응력을 구하고 모멘트를 구하고 내려 구할 수가 있거든, 그지? 그래서 압축 강도 시험을 그래서 하는 거야. 탄성계수를 알기 위해서. 자, 탄성계수 종류에는 여러분 책에서 이미 콘크리트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여기서 초기 접선계수가 있고 이물점에서 접선계수가 있고 두 점물이 있는 직선을 그어서 요걸 구하는 할선 탄성계수라고 하지. 그지? 세컨트 모듈러스 오브 콘크리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탄성계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그래서 나오지. 그지? 자,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해서 구하게 돼 있죠. 저게 아까 얘기한 할선 탄성계수거다. 자, 할선 탄성계수일 때 이 W는 이제 콘크리트의 다이 중량이고 보통 2300 자, 이렇게 돼 있지. 저걸 집어넣게 되지 보통. 자, 그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이제 저렇게 주어져 가지고 저건 이제 콘크리트가 그 3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거든. 설계 기준 강도가 30메가파스칼, 그러니까 300이지. 300kg/cm 제곱 이하일 때는 요 공식을 이제 쓰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때 W는 단위가 얘는 메가파스칼이고 얘는 kg/m 정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 자, 또는 얘가 이제 FCK가
30을 넘을 때. 자, 이건 이제 콘크리트 탄성계수야, 그지? 자,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이 실험식에서부터 유도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구조역학을 배우고 있거든. 구조역학을 배우는데 구조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탄성계수가 되고 입력 자료를 이제 보통 다 들어가야 되니까. 탄성계수를 계산할 때 콘크리트는 이 방법으로 계산해서 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설계 기준 강도가 30메가파스칼 작을 때는 이거 30보다 클 때 300kg/cm보다 클 때는 요 식에 대입해서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구하는데 콘크리트 탄성계수가 철근의 탄성계수에 보통 얼마야? 대충. 자, 철근의 탄성계수. 얼마? 야, 탄성계수가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응? 자, 그럼 모르면은, 자, 시그마는 2 입실론에서. 자, 똑같은 하중이 있어요. 똑같은 하중. 하중이, 자, 콘스턴트야. 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얘가 크면 클수록 얘는 똑같은데 크면 클수록 변형률은 작아지잖아. 그 구조물이라는 건 변형이 작아져야지 일단 안전한 거지. 변형이 크다는 얘기, 처짐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 교량에 차가 다니다가 쑥 들어가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구조물에 요구되는 건 일단 강성이 커야 되고 탄성계수가 커야 되고 강도가 커야 되는 게 그 이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탄성계수는 지금과 같이 압축강도 시험을 해가지고 응력 배율 관계 곡선을 그려서 접선을 구하면 탄성계수다. 근데 실험식에 의해서 이미 구해놨다. 그러니까 요것을 알아둬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압축강도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장강도, 얘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인장 강도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일단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뭐 신개념 콘크리트다 뭐 연구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고강도 콘크리트 할 때 여러분들 쭉 해서 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까지도 내가 볼 때 가능하거든. 1000메가파스칼도 가능하거든. 1000메가파스칼이면은 만이지, 1000kg/cm 그러니까 철근보다도 3배 이상 강한 콘크리트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한 번쯤 뭐 지금 3학년은 아직 4학년처럼 취직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해봐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성공했다. 그럼 취직 이건 대학원이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지? 일단 특허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도 있을 거고, 그지? 자, 그런 거를 연구해보라는 얘기거든. 근데 자, 압축 강도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 압축 강도인데,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어떻게 재지? 그게 문제거든. 뭐 콘크리트 시간에 작년에 2학년 때 배웠겠지 뭐. 콘크리트 인장을 자, 얘를 갖다 잡아 넣을 방법이 없잖아. 하중을 줄 방법이. 그러니까 얘들은 봉시체를 눕혀가지고 위에서 누르거든, 그지? 그래서 할열 인장 강도를 측정하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파이 dl분의 2p다. 그래서 할열 인장 강도를 측정해가지고 콘크리트 인장 강도. 그럼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왜 재느냐? 가장 중요한 건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거든. 누가 뭐래도 압축 강도야,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인데 인장 강도 왜 재느냐? 얘는 균열을 발생시키거든. 인장 강도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균열 때문에.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는 균열은 필수적이거든. 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누가 뭐 저거 큰일 났다? 그건 미친 소리지. 콘크리트 균열은 당연히 나는 거야. 얘는 물이 들어가니까 건조수축해서 건조수축 균열이 발생해야 되고
또 콘크리트 수화 반응하니까 수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 차이에서 수화 균열도 발생하는데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이다 수화 발생 균열이다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되면은 균열의 종류를 보면은 쟤는 수화열 균열이다 알게 되거든. 근데 어떻게 됐건 수화열 균열이건 건조 수축 균열이건 인장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 콘크리트의 인장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일반적으로 FR이라고 쓰거든. 보통 이제 모듈러스 오브 럽처라고 있거든. 모듈러스 오브 럽처 콘크리트 파괴 강도 인장 강도 모듈러스 오브 럽처 파괴지. 콘크리트 파괴 계수 또는 인장 강도 다 같은 말이야. 가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 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지금 설계 기준 강도가 400이다. 400에 루트 씌우면 20이지, 그지? 400이면 고강도야. 그래서 400에 루트 씌우면 20이고 20에다 0.63 곱하면은 12 정도지, 그지? 그러니까 400kg/cm 제곱일 때 12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인장 강도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얘가 400이 나오는 거지, 그지? 인장 강도는 400일 때 12. 이 정도 작은 게 인장 강도.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작으니까 균열이 발생하거든. 그런데 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은 보통 한 양생은 28일 해야 되거든. 그지? 근데 이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게 아까 이게 수화 균열, 건조 수축 균열, 뭐 부둥 균열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하는데 그거 원인을 찾을 때 콘크리트 강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구조물에 여기 성동교에 가서 균열을 찾는다. 콘크리트 강도는 이미 28일 강도 지났고 공영 중의 강도란 말이야. 근데 콘크리트 쳐놨는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균열이 발생하거든. 아까 같은 원인에 의해서. 그럼 그럴 때는 28일 강도가 아니지 얘는. 28일 지나면은 얘가 400이 발생하지만은 지금 이틀 지난 놈이 200 그건 아니지. 400이 아니지,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며칠 지났어요. T데이가 지났어요. 강도 발현기가 떠서 강도 FCK T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요 식에다 대입, 이거 ACI에서 미국 콘크리트 기준에서 나온 식인데, 예를 들어 3일 지났다. 콘크리트가 3일 지나면은 이게 400짜리일 때 3일 지나면 한 30 정도 정도 될까 말까 하거든. 일주일 지나야지 40에서 70, 40%에서 한 50% 정도 나오거든. 콘크리트 강도가. 그럼 여기서 며칠 지났을 때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 되느냐는 이 식에 따라서 이제 하게 돼 있거든.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가 시방서 찾아보면 나올 테고. 자, 이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3일 지났는데 갔더니 균열이 발생했다. 3일 지나서 콘크리트 강도는 FCK가 400일에서 400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때는 이 강도가 안 나오니까 그때는 열다 집어서 그때 강도를 찾아야지. 그때 강도 찾으면 얘가 또 한참 줄어들게 되지, 그지? 아까 12 나온 게 2, 3 나올까 말까 하겠지, 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압축 강도, 인장 강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압축 강도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탄성 계수를 준다. 그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그지?
자, 그럼 강도가 있고, 두 번째. 자,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좋아야 되거든. 자, 내구성이라는 건 몇 년을 견디느냐, 공용 내화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몇 년을 견디느냐. 자, 내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자,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라는 걸 측정을 하거든. 탄성 계수에서 이제 우리 다이나믹 탄성 계수라고 해가지고 탄성 계수 측정해가지고 동탄성 계수 측정해가지고 이 콘크리트가 몇 년 더 갈 수 있다 없다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 자, 그때 콘크리트 이제 유동성이 좋아야 되거든. 자, 이것이 여러분 거푸집에 쳤을 때 이게 곳곳에 찾아 들어가야지, 그지? 이제 거푸집에 쳤을 때 철근이 아주 빽빽히 들어가 있거든. 근데 철근 틈틈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 이 유동성이 상당히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아야 되고, 유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워커빌리티 테스트를 하고, 또는 이제 플로우 테스트를 하고, 자, 이런 테스트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컴팩션을 해줘야지. 컴팩션을 해가지고 재료가 잘 섞이게 해줘야 되는 거지. 다짐을 안 해주게 되면은 무거운 놈은 먼저 가라앉거든. 자, 골재 먼저 가라앉고 모래 가라앉고 시멘트 가라앉고 물 이 순으로 뜨게 돼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다짐을 해가지고 섞어줘야 되는 거니까 다짐을 안 했을 때 재료 분리가 나빠지게 돼가지고 샌드 스트립 모래층이 생기지. 자, 블리딩이 생기지. 자, 블리딩은 콘크리트 치고 나서 다짐을 불충분하게 했을 때 표면에 물이 생기는 거지. 표면 물방울이 춤춤이 생기는 거를 블리딩이라고 하지. 자, 블리딩이 생기고 나면은 블리딩이 증발하고 나서 침전물이 남거든. 그걸 레이탕스라고 하지. 자, 레이탕스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재료 분리 현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또는 이 허니컴도 생기고. 미국 유학 갔을 때 제일 적응 안 되는 단어가 허니지. 지들 여자 이성 친구끼리 허니 하는 게 적응이 안 되더구만. 또 낯두껍게 스윗합 스윗랍 이것도 적응이 안 되고. 이런 거 영 우린 낯두꺼워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부드럽게 나와야지 이게 영어가 되는데 허니를 찾고 스윗랍 찾는데 처음에 가서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재료 분리 현상들이 이제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콘크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물을 자, 이제 잘 들어가 이제 해석 설계 할 거야. 해석 설계 들어가 이제 나는 몰라. 여러분들 해석 설계 못하면은 분명히 나 학점이 안 나가.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은 해석과 설계거든. 자, 해석은 말 그대로 어널리시스. 자, 설계는 이제 얘는 좀 디자인. 자,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구조물이야. 존재하고 있는 구조물, 있는 구조물. 자, 스트럭처가 주어졌어. 구조물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면 교량이라든가 몽벽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뭐든가 간에 눈에 띄는 모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대상물이 있다 이거야. 있는데 얘들의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응력을 계산해 보자. 처짐을 계산해 보자. 진동을 계산해 보자. 균열을 계산해 보자. 내구성이 얼마나 남았지? 이런 거 알고 싶거든. 여러분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고 싶은 문제가 저런 거거든. 있는 구조물이 있을 때
제가 몇 톤을 더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성수대교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저 복구해가지고 최근에 졌는데 당연히 제가 DB24거든. 그지? 전에 얘기한 대로 DB24 하중에 43.2톤을 견디게 돼 있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수업에 했지만은 이 하중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최대 하중을 한 거거든. 그지? 지금 이게 최대 하중은 아니고 앞으로 교량이 100년 간다면 100년 동안 최대 하중은 얘일 거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강원도 다니는 석회석 차량들은 사실 60톤 되는 게 있거든. 사실 얘가 최대 하중은 아니거든. 자오지가 그럼 성수대교는 DB24 43톤을 견디게끔 설계를 해놓고 시공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죠. 굉장히 과대 설계를 해놨거든. 근데 제 교량이 과연 얘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과대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 이거 더 받거든. 50톤 내지 60톤 받거든, 그제? 그럼 50톤, 60톤 받느냐를 해볼 수가 있거든. 그게 해석이거든. 그럼 자 성수대교를 만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자 인천대교, 영종대교 있는데 저게 과연 몇 톤을 몇 년 동안 더 받을 수 있지? 굉장히 관심사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게 해석이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철원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지금 철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구조물이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구조물에 예측하는 거지.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설계는 뭐 알다시피 일단 이거는 여기서 좀 촌스럽지만 있는 구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없는 구조물이지. 자, 없는 구조물인데 여러분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 여러분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싶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물이야. 자, 새로운 구조물의 형태를 결정하고 각 치수를 결정하고 단면을 결정하고 자, 철근이 들어가니까 철근 종류 개수 그리고 재료 자 이런 것들을 결정 하는 것이 설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철원 콘크리트 공학의 목적이 거의 1학기 때는 해석 쪽이 되는 거고 2학기 때는 이제 설계 쪽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하게끔 돼 있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구조물이니까 뭐 교량도 될 수 있고 도로, 철도, 항만 모든 좌지가 콘크리트를 만들어진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맞는 시방서에 따라서 하중을 결정해야지. 하중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공구조물이니까 시방서에서 하중을 결정하고 그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의 형태를 결정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게 다 결정되면은 여러분이 도면을 작도하지. 도면을 작도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캐드로 하지, 그지? 이 캐드고, 이 캐드도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면은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내가 유학 간 게 1984년도거든. 84년도에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 석사 논문이 얘거든. 엑스퍼트 시스템 해가지고 교량을 갖다가 설계할 때 지가 자동으로 도면을 그리는 거였거든. 캐드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면을 그리려면은 설계한 사람이 이거 다 결정해서 예를 들어 성수대교다. 도면이 라면 박스로 한 20개는 되거든. 그 정도로 도면을 다 그려야 되거든. 설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 설계사 가는 친구 있고 나도 설계 출신이거든. 현대건설 해외통합부 설계실 출신이거든. 설계실 갈 사람들은 우선 이론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지. 계속 발전
여러 가지가 변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얘기하는데 이 도면이 수만 장을 갖다가 자기가 그려내야 되거든. 꼼꼼하지 않으면 자기 성격이 덜렁거린다? 설계가 그건 진짜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그려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엑스폴 시스템 해가지고 캐드를 이용해서 도면을 자동 이게 생성하게끔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발전했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은 다 알아야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격이 자 꼼꼼하고 내성적이면은 설계가 맞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자, 그래서 이제 해석과 설계는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설계 방법이 뭐가 있느냐? 빨간색도 뒤에 잘 보이나? 어차피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강의실이 이렇게 뒤로 긴 거는 뭐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딴짓해도 여기서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수업 분위기를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이거는. 자, 설계 방법에는 근데 내가 키가 좀 작거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지? 자, 일단 허용력 설계법이 있고.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설계법이 있거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70년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이 방법이었거든. 이 방법 없었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90년대, 2000년대 지금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설계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해서 구조물의 해석 설계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아마도 요거로 바뀌거든. 이렇게 바뀌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나 기타 등등은 다 이거로만 돼 있다고 지요. 그런데 이제 해석 설계 구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얘거든. 얘를 이해를 해야지 얘가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해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도 배우고 얘도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개념 정도만 조금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허용력 설계법을 이제 진짜 이제 들어가는 건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갈 거거든. 오늘 이제 개념적인 것만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빠지면은 무적되고 그냥 빨리 그 수강 신청 변경해야 돼. 다음 주에 바로 설계가 해석 설계 허용력법 들어가니까 사실이거든. 자, 그럼 이제 얘들을 들어가 보면은. 자, 하중이 적은 상태다. 근데 실제 구조물이 여러분들 구조물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구조물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 하중이 있거든. 이걸 영어로 이제 서비스 로드라고 해. 근데 실제 구조물이 얘들이 작용할 때 파괴되진 않거든. 얘들이 작용하는데 얘가 파괴됐다?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용하중하에서 구조물이 파괴가 되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구조물이 파괴가 되는 거는 얘가 파괴가 되는 거는 이걸 극한하중이라고 하거든.
영어로 이제 ultimate load 또는 얘를 계수하중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 이제 factored load는 자, 그러면 이제 구조물이 하중이 적을 때는 왜 하중이 적다고 꼭 말을 했냐면은 이 상태가 뭐가 되냐면은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라는 구조물을 할 때 어떤 대상되는 구조물 제품이 있을 때 꼭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 대상 구조가 있을 때 하중이 적다는 얘기는 그 재료가 탄성 상태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탄성 상태라는 얘기는 뭐야? 지가 변형했다가 원 상태로 돌아가거든. 이게 탄성 상태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고려를 하는 거야. 얘는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탄성 상태에서 얘가 교량이 있다, 차량이 통과한다, 기차가 통과한다, 지가 휘겠지, 휘었다가 이게 안 돌아가면은 이건 소성 상태지. 화개가 됐다. 철근이 항복되면 철근이 이미 맛이 간 거지. 그때는 다시 원 상태로 복귀 안 하지. 그건 소상 상태지. 그거는 이제 얘들 극한 상태거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에서 일단 하중이 적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탄성 상태로서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이 작기 때문에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한다.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게 허용력법이거든.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자, 베르누이의 평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뒤에 앉은 우리 늙은 아저씨들 눈이 안 보일까 봐 크게 써주는 거야. 자, 베르누이의 평면 보존의 법칙이 뭐냐? 너 알아? 너는 알아야 되는데. 그럼 베르누이 보호는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이라면 몰라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 기술고시다, 기술사다 정도를 생각한다면은 이건 이제 고체역학이거든. 이걸 잘 알아야지 고담 구조역학 이론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좀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일반적인 설계 시공사 가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 더 크게 돼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그 자격이 있고 포텐셜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는 거를 찾아서 해야 되거든. 자, 베르누이의 평면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은
자, 뭐 저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아까 사용하중은 서비스 로드로서 우리가 전 시간에 할 때 사중 데드로드지 D, 활하중 라이브 로드 L로 표시했고, 자 이랬을 때 이 극한하중 계수하중은 사용하중은 지금 작용하고 있는 하중이야. DB24 아까 얘기했더니 사용하중이거든. 실제 있는 하중이거든. 그런데 얘들이 장내 초과하거든, 그지? 초과하니까 활하중이 얼마만큼 초과할 수 있느냐? 1.7만큼 초과할 수 있다. 사중은 약 계산해 보니까 40% 정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 그건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거거든. 그래서 요 개수들을 곱해줘 가지고 사중은 1.4, 활하중은 1.7. 그러니까 43톤이라는 것이 그 70톤, 72톤까지를 보고 설계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극한 상태 개를 고려하니까 얘는 다 무적되고 파괴가 되지. 그러니까 소성 상태에서 재료를 설계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허용요법에서는 사용하 중이니까 이거 고려 안 하고 실제 D와 L만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사용하 중이니까 재료가 파괴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탄성 상태로 보는데, 탄성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베르누의 법칙에서 시작이 되거든. 이 베르누의 법칙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힘을 받기 전에 평면인 단면은 힘을 받은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 잘 봐. 이게 왜 이런 헛소리들을 하느냐. 자, 보가 이렇게 있거든, 지금. 자, 보가 이렇게 있고, 지가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으면은, 지가 이제, 힘을 받으면 안 되지, 지금. 힘을 받기 전에 여기 중립축이 여기 있고, 이게 중립축. 중립축이 영어로는 NA, 즉, 뉴트럴 액시스의 상상 NA를 쓰지. 자, 힘을 받기 전에 평면인 단면은 이 단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단면이 평면인 단면이야. 자, 얘가 평면인 단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자는 얘기야. 자, 이렇게 잘라봤을 때, 자, 똑바로 나타났겠지. 자, 그럼 힘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지가, 자, 이렇게 휘었겠지. 이제 이렇게. 자, 지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이 중립축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고, 자, 그럼 중립축이 힘을 받은 후에 이 평면인 단면은 힘을 받은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니까 이게 이 평면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 이거는 가정사항이거든. 실제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 그런데 힘은, 이건 지금 밴딩이거든. 자, 이거 밴딩이거든, 지금. 힘이거든. 이 힘에 대해서는 이 단면이 힘을 받은 후에도 그대로 평면을 유지한다니까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배역률도. 자, 배역률도를 그려보면은 얘가 이 평면이 힘을 받은 평면을 유지하니까 이와 같이 변형률이 중립축부터 거리에 비례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변형률이, 자, 중립축에서 거리에 비례. 자, 이것이 성립하는 거거든. 자, 이것이 성립하는 거니까 모두 힘이론, 베르누의 정리가 이제 성립하기 시작되는 거거든. 자, 이것이 이제 변형률도로서, 자, 이 중립축에서는 변형률이 제로란 얘기고, 이쪽은 이제 지금 보다시피 압축 변형률이고, 이쪽은 인장 변형률이 되는 거지. 압축 변형률, 자, 인장 변형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보통 입실론 C라고 쓰거든. 그러니까 변형률 컴프레션, 자, 스트레인 컴프레션, 요거는 보통 입실론 T, 변형률 텐션.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인장측이고 이쪽 압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립축이 거리에 비례하는 이유가 베르누의 정리에서 이렇게 되거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열다가 지가
자, 후크의 법칙을 대입하면 후크의 법칙은 배응률도에다가 자, 탄성계수 곱하면 응력이다라는 게 후크의 법칙이거든. 따라서 응력이 여기서 자, 이와 같이 응력 분포도가 생기는 거지. 자, 이와 같은 응력 분포도가 생기는 거야. 자, 저와 같이 해서 응력도가 그래서 이 중립적으로부터 직선 변화를 해가지고 탄성일 때는 탄성 상태에서는 삼각형의 응력 분포를 갖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응력을 구할 때 이제 고체역학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시그마는 i분의 m i다 라고 배운 거거든. 자,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i가 자, 단면 2000m지. 자, 단면 2000m가 자, 이게 폭이 b고 이게 h인 직사각형 단면이 있다면은 이거의 단면 2000m i는 얼마? 뭐 이 정도는 다 외워야지, 그지? 그런데 이 중에 지금 60%는 모를 걸, 그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 반성한테서 저녁 먹기 없기. 자, 12분의 BH 삼성. 자, 그 이 단면 2000모멘트를 자, 열다가 단면이 주어졌으니까 지금 해석이라고 하면은 해석인 상태 응력을 구하는 거니까 단면이 주어졌으니까 응력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면이 이렇게 B와 H가 주어졌을 때 단면 2000모멘트를 들어가고 아까 같은 자, 이런 도가 있는데 P가 있다. 이게 L이다. 자, 이 최대 모멘트 얼마? 최대 모멘트. 얘가 지금 이 교량 이거 지금 여러분 숙제가 아니고 실제 구조문에서 얘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사화중이라고 봤을 저 활화중이라고 봤을 때 움직였을 때 자, 활화중의 위치를 최대 모멘트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영양선을 배우지. 영양선을 배워서 최대 활화중 위치를 찾아가지고 최대 모멘트 주는 화중의 위치를 구해야지. 구조학에서, 그지? 그럼 보나마나 이거는 단순 보니까 중앙에서고 Mmax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것이 4분의 P이니까 자, P가 10톤이다. L이 10m다. 그러면은 4분의 P에 125톤미터가 나왔네, 그지? 모멘트가 결정됐거든. 자, 모멘트가 결정됐고 B가 50cm다, H가 100cm다 라고 주어졌으면은 열다 집어넣게 되면은 25 곱하기 10의 5성 kg/cm 제곱으로 군치고 자, 12분의 BH 3성 12분의 BH 3성에다가 자, Y는 얼마? Y 얼마? Y는 여기서부터 거리에 비례하는 거니까 Y가 중립축에서는 제로니까 최대는 연단에서 발생하니까 2분의 h씩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50씩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시그마 C자 시그마 T가 되는 거지. 즉 여기서 이 응력을 구한 거지. 지금 이 응력을 구한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허용력법에서 응력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거든. 자, 뭐 이건 어려운 거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 뭐 정력학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고. 자, 이제 뭐가 문제냐? 콘크리트에서는 가정에 의해서 콘크리트는 항상 인장 강도는 무시하거든. 없거든.
콘크리트는 가정에 의해서 실제로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단면에서 자, 단면이 이렇게 자, 보가 이렇게 있고 단면이 이렇게 있어. 지금 100 아까 50에 100이거든. 중립축이 여기 있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철근도 지가 여기 들어가야지. 지가 철근도 여기 있고 철근도 이렇게 있고 예쁘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있거든. 근데 실제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왜? 콘크리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압축, 여기는 압축이고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압축이고 아래쪽은 인장이거든. 압축은 되게 강한데 인장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죠? 아까 봤다시피 0.63 루트 FCK 400이라 하더라도 지가 20에다가 12밖에 안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쪽은 압축은 400까지 봤는데 얘는 10이면은 문제가 생긴 이것이 아까 모듈러스 업줄 업처 콘크리트 인장 강도 또는 파괴 강도라 그랬거든. 콘크리트의 인장력이 얘를 초과하면 균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보나마나 여기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거든. 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이런 균열은 휨 균열이라고 하거든. 여러분 실제 구조물에 갔을 때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면 요 휨 모멘트가 커가지고 이 철근이 못 받아줘서 발생하는 휨 균열이거든. 얘가 이렇게 발생하면 이거는 전단 균열이거든. 전단력이 부족해서 발생 균열이고 요건 이제 뭐 배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균열이 발생하면은 이 단면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 이 균열이 발생했거든. 그러면 이 단면이 지금 얘가 없는 거거든. 없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콘크리트의 인장 측은 허용력법이요 강도설계법이 무적되고 무시거든. 없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요 단면 가지고만 설계를 해야 되거든. 요 단면 가지고만 해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면이니까 얘로 할 수가 없지 이제. 문제가 틀려졌지. I가 이게 아니다 얘기지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재료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콘크리트에서는 인장 측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요 단면 가지고 설계하니까 I 값이 변했다는 거는 이제 알아야 되지, 그지? 자, 그럼 이거의 I 값이 뭐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거든. 이거는 이제 요거 I를 지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조역학의 실력이 조금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 다 아는 거 나도 알거든. 근데 지금 이제 쑥스러우니까 표현 안 할 뿐이지, 그지? 다 알지, 이거는. 자, 그러면은 요거는 B고 요거를 X라고 놨을 때 자, 응력 계산은 중립축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 중립축이 제로니까 한쪽은 압축이 한쪽이 인장이고 힘응력은 중립축에서 비례를 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립축에서 떨어졌냐 하는데 중립축 깊이를 보통 X라고 표현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 축에 대한 요 직사각형 단면의 단면 이차모멘트는 뭐야? 저 BX로 주어졌을 때. 응? 12분의 BX 3승은 물론 아니지. 12분의 BX 3승은 요 축에 대한 거지. 플러스 면적 곱하기 이동거리 제곱하게 되면 되지. 해보라고. 해보면은 3분의 BX 3승이 나오지.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이제 자, 플러스 철근의 면적이 있거든. 이 철근의 면적이 있지. 철근의 면적이 AS가 있고 AS는 앞으로 자, 앞으로 이제 공이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에 입문한 이상 AS는 에어리아 오브 스틸 해서 철근의 단면적 무적되고 AS야. 자, AS는 이제 아프터 서비스가 아니고 AS는 철근의 단면적이다. 자, 철근의 단면적에다가 원칙대로 하면 이 면적의 제곱의 이동거리 제곱해야지, 그지? 요게 D거든. 요걸 D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거든.
D-X가 요거거든. 요게 D-X거든. 야, 그런데 면적이 콘크리트 면적, 얘는 콘크리트 면적이고 얘는 철근의 면적, 면적은 면적인데 재료가 틀린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바꿔줘야지. 근데 일반적으로 철근의 면적을 콘크리트로 환산시켜 주거든. 그럴 때 우리가 여기다가 N이라는 개수를 곱해 주거든. 이것이 이건 탄성 개수비야. 자, 탄성계수비 해가지고 콘크리트 탄성계수분의 철근의 탄성계수 해가지고 보통 1987 정수를 쓰게 돼 있어요. 대충 반올림 해가지고 소수점 떼버리고 정수 1987 중에 하나야. 탄성계수비가. 탄성계수가 보통 강제 같은 경우에 2 곱하기 10의 6승 보통 나오거든. 보통 이 정도 선 나오고 얘는 보통 2에서 한 2.5 사이에 10에 5승 킬로그램 퍼 센티자 이 정도 나오거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로 하게 되면 대충 이 사이에 들어가는데 소수점은 안 쓰고 정수로 해라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탄성계수비는 철근에 비례해서 콘크리트를 환산할 때 쓰는 계수가 탄성계수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콘크리트 면적보다 철근의 면적은 작지만 더 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N호배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콘크리트 면적이 됐거든. 그러니까 콘크리트 면적에다가 요 이동거리 제곱하게 돼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차별을 하자면 ICR이라고 하거든. 요거는 요건 크랙이거든. 자, 크랙이 발생한 단면이니까 인장 강도를 무시를 했거든. 그러니까 인장이 크랙을 무시한 균열이 발생한 단면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이걸 쓰게 돼. 이걸 쓰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된 거거든. 요거 대신에 이제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자 실제 자 이렇게 있고 요것이 예를 들어서 3D19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D가 디폼드 바 E형 철근을 얘기하거든. E형 철근은 D를 쓰고 원형 철근은 R을 쓰지. 콘크리트 시간에 배운 거니까. 자, 디폼드 바 E형 철근은 19mm짜리 직경 19mm E형 철근을 3개 썼다 라고 한 거거든. 그럼 요가 면적이 주어지거든. 여러분 표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면적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얘가 나왔고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나 이걸 알기 때문에 얘도 나왔거든. 따라서 이거 계산이 됐고 자 이거 계산이 되면은 이제 얘를 알거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력 또는 뭐 FC라고 하기도 하고 시그마 C 또는 FC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 자 저쪽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중립쪽으로부터 압축 연단까지 거리가 아까 지금 보다시피 X라고 표현했었거든. 요것도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무적되고 압축 여기가 압축 연단이라고 했거든. 압축 끝 그지? 압축 끝이거든 이쪽이. 압축 연단으로부터 중립축까지 거리를 중립축 깊이, 중립축 거리를 반드시 X라고 하거든. 반드시 세계 공통으로 X라고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압축력의 최대치는 I분의 M X에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서 콘크리트의 인장력은 구할 필요가 있냐 없냐? 콘크리트 인장력은 구할 필요가
없지. 콘크리트 인정력 아예 무시를 해버려서 무시하라고 했거든. 가정상에. 그러니까 그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고 철근만 인장력이 있는 거지. 자, 철근은 인장력이 있고 뭐 FST 또는 뭐 시그마 ST 하게 되면은 스틸의 텐션에서 구할 수가 있거든. 자, ICR분의 M의 자, 거리는 아까 요거 D-X가 됐잖아요. 요게 중립초부터 철근까지 거리 D-X가 됐으니까 요게 D-X가 되거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이제 탄성계수비 이제 N이 붙거든. 요거 이제 다음 시간 설명해 줄 테니까. 이래서 응력을 구할 수가 있거든.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노가다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 노가다 입문을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서서히 이제 건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잠깐 이해가 조금 뭐 부족하다, 잘 안 된다, 뭐 아무거나.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동명사 교과서 9판에 부록편에 다 나와 있거든. 부록편에 이제 허용요법 설계 방법이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뭐 찾아서 조금 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갈 거거든. 이거에 대한 해석 설계를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 교량이 있을 때, 자, 여기 성동교가 있다. 성동교의 응력이 얼마냐?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든. 누구든지. 응력을 물어보거든. 응력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허용요법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허용요법은 다 이 방법에 의해서 응력 계산 하는데 조금 이제 경우가 틀려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예습하고 오는 게 더 낫겠지, 당연히. 뭐, 여러분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냥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거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건설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하는 걸 초점을 맞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용요법에 대한 거 책 정리를 좀 해놓고 다음 주에 계속 할 테니까. 자, 질문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